있고 치료 이외에 환자에게 위로를 하고 환자들에게 힘을 북돋는 역할을 했겠지만은 그렇게 아주 뚜렷한 치료 효과, 생명을 구하는 그런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그런 그 실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 문물에 대한 관심으로서 서양의학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싹트던 게 조선 후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학자라고 부르는 인물들이 서양의학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양의학에 대해서 접하게 됐는가 하면은 서양의학 책을 한문으로 번역한,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한 그런 책들을 입수를 해서 그걸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의견을 밝힌 그런 학자들 또는 학자들의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호 이익부터 시작해서 이런 실학자들이 서양의학에 대한 자기의 의견들을 밝힌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타난 게 성호 이익입니다. 뭐 그 전에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록으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익인데, 이익의 그 성호 사설 유선의 서국의, 서쪽 나라의 의학이라는 뜻이죠. 그런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것의 생리적 기능을 세밀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바, 피부 근육, 대뇌신경의 작용, 대소변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치가 명확하다 하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박재가나 이규경 같은 사람도 비슷하게 긍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최한기라는 사람은 좀 더 서양의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해서 좀 더 뚜렷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양 의사들은 오장육부와 혈액의 오묘함을 모두 아는데 중국 의사들은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 하는 식으로 또 서양의학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실학자라고 해서 다 그런 견해를 가졌던 건 아닙니다. 이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신후담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런 견해를, 반대되는 견해를 밝힙니다. 의술이라는 것은 재주를 다루는 일인데 선비들이 공부할 그런데 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러한 의술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매우 엇갈리겠죠. 하지만 이때는 본격적으로 서양 의술에 대해서 접할 수도 없었고, 기껏해야 한문으로 번역된 그런 책들을 보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짐작을 할 따름이었지, 서양 의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던 건 아닙니다. 서양 의술을 도입하게 된 거는 1876년에 이른바 강화도 조약,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을 맺죠. 그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개방을 하면서 다른 문물들과 함께 서양에서 발달한 근대의술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조선말 대한제국 시기를 포함해서 근대 서양의학이 우리나라 땅에 소개되고 도입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 경로라 그럴까, 과정이라 그럴까, 또는 그 주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가 일본 사람들을 통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땅에 더 많이 오게 되죠. 그전에도 물론 교류가 없지 않았지만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장사와 무역을 위해서 왔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다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오게 되고, 그 가운데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진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인 의사들도 오고 군대에서 파견한 의사들도 오게 되는, 이 사람들이 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서양 사람들, 주로 선교 목적으로 온 의료인들, 선교 의사를 비롯한 선교 의료인들, 이 사람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일본인들 또는 서양인들의 역할을 주로 얘기해 왔습니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일본인들이 또는 일제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냐, 조선 사람들, 조선 정부, 당시는 이제 조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 전혀 역할한 거 없이 일본 사람들이 무슨 정말 은혜를 베푼 것으로 이렇게 얘기된 적도 있었고, 뭐 지금도 그런 주장이 남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서양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선교 목적으로는 그런 선교 의사, 선교 의료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한 양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들도 있긴 합니다. 뭐 일면의 그 사실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게 다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어쩌면 더 중심적으로 활동을 했던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우리나라 정부, 당시 조선인과 조선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결국 우리가 꾸려나가는 그런 역사죠. 물론 외국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일부러 과소평가할 건 아니죠. 또 우리가 한 역할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래서도 안 되고, 뭐 별로 한 게 없는데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했던 것을 안 했다 또는 한 것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겁니다. 조선인과 정부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았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미흡한 것들 많았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개항을 하고 한 30년 남짓 동안 그 어려운 시기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그랬듯이 의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위한 노력, 의료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고 작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뭐 우두술을 보급한 것이든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서양식 국립병원 제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 것, 그다음에 최초의 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것, 그다음에 근대적인 보건의료 제도를 정비한 것. 이 보건의료 제도는 특히 1894년 5년 갑오 을미개혁 때부터 의료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근대적인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검역 규칙을 제정하고 전염병 규칙, 뭐 의사 규칙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뭐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뭐